자, 오늘은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지역국가의 성립과 동아시아 문화의 성립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서는 아이고, 이게 50페이지군요.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해당이 될 겁니다. 일본 얘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제 삼국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일단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제 뭐 삼국의 항쟁이라고 해서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 이거는 뭐 한국사 시간에 충분히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알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보죠. 예전에 중국이 이제 두 개의 지역으로 쪼개져서 분열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나타난 국가들은 이제 북쪽의 왕조, 그래서 북조, 그다음에 남쪽에서 나타난 왕조들을 남쪽의 왕조라고 해서 이제 남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북쪽에서 국가들이 왔다 갔다 바뀌고 남쪽에서 국가들이 왔다 갔다 바뀌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 나라들이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제 수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수나라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뭐 을지문도 살수대첩 그게 이제 수나라고요. 수나라가 이제 단명해요. 짧게 끝나고 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당나라 이제 우리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린 나라죠. 자, 이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때 이렇게 중국이 중원적 이럴 때 북쪽 유목민족 국가 이때 힘센 국가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돌궐이에요. 돌궐. 여기다 이제 쓸게요. 돌궐이라고 하는 국가가 힘이 좀 센 국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돌궐과 수나라 당나라는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던 것, 대결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당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해서 주변 지역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된 게 이제 고구려죠. 자, 그래서 당나라, 수나라와 고구려는 또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결 관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돌궐과 고구려는 서로 관계 개선을 할 여지가 있겠죠. 자, 여지가 있을 겁니다. 자,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면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강은 이제 한강이죠. 한강이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이때 한강을 차지하는 나라는 이제 신라잖아요, 그렇죠?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고 한강 밑에 이제 백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물론 원래 신라는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옛날부터. 자, 백제와 신라는 성왕의 사망 이후에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관계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에게 많은 그 국경 지역에 뭐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영토를 잠식당하고 있었던 신라가 도움을 요청한 나라가 고구려예요. 고구려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전쟁에 의해서 남쪽에 신경을 쓸 여지도 없었고 또 예전에 신라가 진흥할 때 고구려의 영토를 뺏어온 간적도 있었기 때문에 신라를 도와줄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가 도움의 손을 뻗친 데가 이제 당나라죠. 한강을 통해서 중국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백제는 뭐 우리 이제 교과서에 따르면 이제 뭐 고구려와 연결이 되면서 고구려,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돌궐까지 이렇게 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교과서 서술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은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백제가 진짜 친한 나라는 뭐 고구려가 아니라 실은 이제 바다 건너 일본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외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일본이 가장 이제 친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와 상당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당시의 국제 질서는 이런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골과 고구려가 손을 잡고 당나라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다음에 백제와 외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라와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신라는 이러한 외교적 고립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강을 통해서 당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동서진영과 남북진영의 대결이다라고 교과서에서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니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아무튼 대충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이때는 상당한 이제 전쟁기의 혼란기였기 때문에 문화의 이동이 있었고, 또 문화라는 것은 이제 문화가 발이 달려서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문화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이동이 상당히 또 많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대에 주로 사람들은 여기 혼란한 지역에서 이렇게 가던가, 혼란한 지역에서 배 타고 이렇게 가던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삼국 통일 전쟁이 진행이 되면 여기도 이제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저런 경로를 통해서 일본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돼요. 일본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도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레인이라고 부르고, 상당히 많은 백제계 사람들, 그다음에 중국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이 도레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본 얘기를 조금 다시 해 볼게요. 이 도레인의 영향으로 이 일본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일단 뭐 지금 이 삼국시대 이때 말고 아주 예전에 들어온 초기의 도레인들은 어, 야요이 시대를 여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야요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에 해당되는 시기죠. 도레인이 야요이 시대에 일본에 전해준 것은 변호사 방법, 그래서 수렵 채집 단계의 경제를 생산 경제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철기나 청동기의 사용 등,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서 전해온 도레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성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국가 단계로 넘어가면서 커다란 국가로 등장하게 되는 게 대략 뭐 야마토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략 한 4세기경이 되면은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체, 국가체가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야마토 정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그 오늘날의 일본처럼 큰 나라가 되지는 못했었고요. 왕을 오키미 뭐 이런 식으로 불렀고, 국호도 이제 외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차츰차츰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단계에서 이 한반도 지역의 삼국 통일 전쟁, 뭐 그다음에 그 중국의 위진남북조의 혼란기, 이때 다시 이제 이 도레인들이 일본으로 계속 넘어와요. 자, 그러면서 이 일본의 발전이 다시 한번 늘어납니다. 뭐 문화가 함께 들어오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한 5세기경이 되면 가야 계통의 기술이 일본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에 새로운 토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스에키라고 하는 토기예요. 스에키 토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뭐예요? 토기를 굽는 온도 자체가 한 1000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더 단단한 토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썼었던 야요이식의 토기보다는 훨씬 더 단단해진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6세기형이 되면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는 이제 한반도 전역에서 배워왔던 것으로 보여요.
고구려 계통의 애들도 와서 불교를 전파하고 백제 계통의 사람들도 와서 불교를 전파하고 뭐 중국 애들도 왔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불교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이제 불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있었고 역시 또 불교 싫어 이렇게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음, 그래서 이 불교를 수용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후에 이런 것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집단이 있어요. 이 권력을 획득한 집단이 바로 이제 백제 계통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백제 출신이겠죠. 백제 계통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성이 소가시예요, 소가시. 소가시가 이제 권력을 잡았다. 뭐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필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백제 계통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고 불교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지배층이니까 불교와 관련된 문화가 많이 발전하겠죠. 사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것과 관련돼서 아스카 문화가 발전합니다. 자, 아스카 문화는요. 주로 7세기에 나타난 일본의 불교 문화를 지칭합니다. 7세기에 주로 나타난 일본의 불교 문화를 지칭하는 거고요. 아스카라고 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다라고 해서 아스카 문화라고 부르고요. 아스카 문화 뭐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불교 문화니까 절이겠죠, 절. 대표적인 사라가 호류사라고 하는 일본의 절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607년에 만들어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남아 있는 절이고요. 또 이 호류사 하면은 고구려의 담징이라는 아저씨가 가서 벽화도 그려줬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는 호류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를 또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이 호류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런 과정에서 성장한 일본 여전히 이때 야마토 정권입니다. 여기서 일본 아주 훌륭한 정치적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효토쿠예요. 효토쿠 대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효토쿠가 일본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중국 지역에 가서 문화도 많이 배우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휴토쿠 대제가 죽고 나서 이 휴토쿠 대제는 이 백제계의 소가시와 함께 권력을 이제 운영했던 인물인데 죽고 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뭐, 반란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자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다이카게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645년에 7세기경이 되겠죠. 7세기경이 진행된 다이카게 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이카게 신은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이카의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다이카의 개혁이라는 뜻이고 시기적으로는 645년인데 연도를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이카게 신으로요 기존의 불교 문화 중심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소가시가 몰락하고요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지배층은 주로 어떤 인물이냐면은 당나라에서 유학을 했었던 당 유학생 출신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얘들의 목적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이게 국가의 수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한 개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전수수법이라는 거예요. 반전수수법은요, 땅을 다 국유화합니다. 다 나라 땅으로 바꿔놓고 나라 땅을 이제 사람들한테 일정 기준에 의거해서 나눠주고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땅을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시행된 균전제라고 하는 제도를 그대로 따온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행정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제도를 만드는데 이 지방행정제도가 전국을 국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국 밑에 군을 두고 군 밑에 리를 두는 군국리로 이어지는 우리로 치면은 경기도, 김포시, 풍우동 이렇게 되겠죠. 이런 지방행정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다이카게신 이후에 나타나는 일본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국가당 국가가 된 게 바로 이때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나라 이름도 일본으로 바꾸고 오김이라고 불렀던 왕을 천황이라고 바꾸고 텐노 이렇게 바꾸는 것도 이제 이러한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7세기 말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혁이 있었던 게 이 7세기죠. 이 7세기에 일본의 수도로 사용된 시기가 사용된 곳이 아스카 지역의 아스카 지역. 그래서 이 시기를 아스카 시대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게 됩니다. 이 시기 있죠.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스카 시대라고 불러요. 아스카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고요.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7세기가 끝날 거예요. 7세기가 끝나면은 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여기 있었던 이 삼국의 항쟁 과정이 끝나죠. 676년에 전쟁이 끝나면서 국가가 이제 재편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676년에 삼국 통일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이 끝납니다.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국가가 중국은 당나라가 확실히 큰 대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에서는 요 강이 대동강이에요. 지금 평양이 있는 강이요. 대동강이 있고 대동강 남쪽으로 신라가 자리를 잡습니다. 신라가 자리를 잡고요. 그다음에 그 북쪽으로는 발해가 건국이 됩니다. 발해가 건국이 되는데 발해는 698년에 만들어져요. 7세기 끝날 때 사실상 이거 뭐 8세기라고 봐도 되겠죠. 926년까지 유지되는데 이 발해라는 나라가 또 건국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를 차지하는 신라, 그 다음에 한반도 일부와 지금의 만주와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는 발해라고 하는 일정 지역을 확고하게 자기 영토로 삼는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이제 자기의 나름대로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겠죠. 그래서 일본. 자, 그래서 이 시기는 특정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한 지역 국가가 성립된 시기가 되겠습니다. 8세기 경이 되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 제목도 지역 국가의 성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세기 말 8세기가 되면은 여기 나온 일본도 나라 이름을 국호를 일본이라고 바꿔요. 나라 이름 우리 이제 일본이라 왜라고 부르지 마 우리 일본이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야 우리의 왕 이제 오김이 뭐 이런 거 아니야. 우리의 왕은 천황이야 천황. 그래서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 있잖아요. 이 황제가 사는 성, 천황이 사는 성 이것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스카 옆에 새로 그 성을 만들거든요. 마을을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헤이조쿄라고 하는 거예요. 야, 헤이조쿄는 또 시험에 잘 나와요. 헤이조쿄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이조쿄가 있는 이 시기를 또 아스카 시대와 구별해서 나라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라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8세기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됐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헤이조쿄에서 다시 수도를 한 번 더 옮겨요. 그게 이제 헤이안이라고 하는 동네로 옮기거든요. 여기는 헤이안쿄 이렇게 불러요. 이 헤이안은 지금의 교토에 있는 만든 건데요. 여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한 300년 정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헤이안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8세기에서 한 12세기경까지 여기를 수도로 삼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또 이렇게 안정적인 국가가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삼국 통일 전쟁이라는 게 삼국 통일 전쟁 하면 우리 중심으로 말하는 건데요. 그게 진행된 이후에
이렇게 혼란기가 막 전쟁하는 혼란기가 끝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여차저차한 일본의 이런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당나라와 신라, 발해, 일본이라는 자기의 영역을 확고히 하는 지역 국가가 성립됐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도레인 중에 도레인이라고 하는 외부의 사람들로 인해서 일본의 새로운 문화가 들어가고 발전하는 과정이 대부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결론적으로는 지역 국가가 수립되었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가면 이제 문물의 전파와 상호 교류의 증대라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약간 또 동떨어지지만 두 개를 쪼개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2페이지에 문물의 전파와 상호 교류의 증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물의 전파에서 이 가장 중요한 그 자원이 철이에요. 철. 이게서 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 철의 전파 경로가 문물의 전파 경로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이 철기 문화를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역은 이제 화북 지역, 중국식으로 화베이 지역, 양쯔강인 아니 미안해요. 그 황허 유역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였고요. 이 철기 문화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만주 지역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한반도가 될 텐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의 북부 지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의 북부 지역에서 들어온 철기 문화가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야라고 하는 동네에서 꽃을 펴요. 가야는 교역이 편한 해상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철광석이 많이 나는 철광석 생산지이기 때문에 원료를 재가공해 가지고 쇠를 만들어서 철을 만들어서 이제 배를 이용해서 해상을 통해서 교역을 하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가야가 그래서 철기를 주변 지역에 팔아먹으면서 크게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철기는 가야를 통해서 일본까지 당신은 이제 왜겠죠? 이렇게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기 전파 경로가 상당히 그 문화 전파 경로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2페이지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지도와 사진들 있죠. 이거는 단순히 철기 말고 다른 문화들도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충분히 교류를 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사례예요.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하면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백제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 백제가 중국 지역과 교류를 했다. 교류한 증거가 뭐냐? 중국의 무덤 양식과 백제의 무령왕릉의 무덤 양식이 거의 비슷하다. 교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불상의 모습이 거의 똑같다. 불상의 모습이 거의 똑같은데 그것도 결국에는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물론 이 전해져 내려온 데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넘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내부의 문제입니다. 중국 내부의 문제예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에 분열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북조라고 하는 나라들이 막 성립을 하고 여기에 남조라고 하는 나라들이 막 성립을 하는 시기예요. 한마디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피해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이제 이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지역이 상당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자, 북조가 있는 지역은 황허가 있는 지역이고요. 남조가 있는 지역은 양쯔강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북조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남쪽의 인구가 늘어났고 북쪽의 문화가 남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원래 이 동네 양쯔강 유역은 원래 어떤 거냐면요.
원래 얘네가 타고난 자연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따뜻한 동네예요. 상당히 온난한 동네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강수량을 갖고 있는 동네예요. 비가 많이 와요. 한마디로 식물이 자라기 상당히 좋은 동네죠. 그런데 이게 기술이 없으니까 황무 그 늪지대나 아니면 그냥 수풀이 막 우거진 그런 상태로 그냥 버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북쪽으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화북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면요. 일단 남쪽의 인구가 늘어났겠죠. 북쪽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으니까 노동력이 생긴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기술도 갖고 있어요. 저수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개간을 할 수 있는 기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얘가 더해지면서 시너지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농업 생산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중요해요. 위진남북조 시대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강남 지역, 양쯔강유역을 강남이라고 부른다 했죠. 강남 지역에 어떻게 됐어? 농업 생산이 증가하는 변화가 생겼다.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을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화북에서 인구가 강남 지역으로 이동해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는 오늘 숙제 과제물의 3번 문항에 기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항에 기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53페이지로 가면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립이라고 해서 문화 교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당나라가 있어요. 당나라의 수도는 장안입니다. 장안입니다. 장안은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황제가 사는 동네니까 황제가 사는 궁성이 여기 있어요. 황성이라고 해도 황제가 살면 황성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수비를 하기 위한 이제 성벽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도시 전체를 성벽으로 둘러싸요. 도시 전체를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고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문이 있겠죠. 그럼 이 문을 잇는 길, 넓다란 길을 하나 만듭니다. 이 넓다란 길을 주작대로라고 불러요. 자, 주작대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집도 많고 관리들도 살아요. 물건을 팔아야겠죠. 자, 그래서 시장을 2개 만들어요. 시장을 2개 만들어서 이쪽에 있는 시장을 뭐 동쪽의 시장, 이쪽에 있는 시장을 서시, 서쪽의 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장안성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장안성의 모습이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모방해서 만들어요. 그만큼 문화교류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언급이 되는 게 발해의 수도 중에 하나였었던 상경성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아마 53쪽에 그림도 나와 있을 겁니다. 똑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수도 아까 만들었다고 했었던 헤이조쿄 나라 시대의 헤이조쿄 이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도를 만드는 그런 도시 계획이 똑같다는 건 그만큼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류가 많았다는 것은 대표적인 교류를 한 대표적인 인물들도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동아시아의 당시의 나라들을 조금 더 쓰고요. 당시에 당나라는 뭐 실력만 있으면 외국인이라도 자연스럽게 인재로 많이 채용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 당나라에 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 또는 당나라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입니다. 베트남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크엉꽁푸와 그다음에 크엉꽁 푹 형제예요. 이름이 푸와 푹만 다르죠.
크엉공푸와 크엉공푹 형제는 당나라의 과거 시험에 붙어가지고 당나라에서 아주 높은 고위 관리가 된 인물입니다. 다음에 일본 사람으로 당나라에 간 대표적인 인물로 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엔린, 스님이에요. 스님이고요. 이 사람은 당나라에 가서 불교를 배워왔습니다. 책 제목이 당나라의 입 같다란 뜻이죠. 법을 구했다. 이제 법은 여기서 불교를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당나라에 갔다. 뭐 순례행기, 그렇죠? 불교 배워온 기록 이런 뜻이죠. 뭐 당나라 가서 이런 책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 합격해서 높은 관리가 된 사람으로는 아베노 나카마로가 있습니다. 아베노 나카마로. 자, 이 아베노 나카마로는 죽을 때까지 이제 당나라 관리를 살았는데 합격해가지고요. 여기 베트남에 가서 안남도읍이라고 이 베트남 북부 지역이 당나라 땅이었는데 거기 가서 거기 도호 대장 역할을 하면서 관직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 두 번째 숙제의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일본인으로 안남도읍의 도호가 된 사람, 과거에 합격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 얘겠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신라 사람으로 이제 당나라에 가서 활약한 사람 여러분들 뭐 다 잘 알 거예요. 뭐 최치원도 있고요. 최치원도 있고 또 장보고도 있겠죠. 장보고도 있고 그다음에 스님으로 해초 스님도 있겠죠. 해초 스님 알죠? 인도 갔다 온 분이죠. 이게 세계 뭐 몇 대 여행기에 꼽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왕오 왔다 갔다 했다. 천축국은 인도를 말합니다. 왕오 천축국전 인도에 왔다 갔다 한 기록 이런 뜻이에요. 뭐 이 책 남긴 분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사람으로 또 주변에 왔다 갔다 한 사람 누가 있나요? 당나라 사람으로 일본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가서 일본 불교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 감진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실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본에 가는 도전을 해서 일본의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감진이라는 승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교류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많은 교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당나라, 베트남, 발해, 신라, 일본 이런 애들이 교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나타났어요.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불교죠. 스님들이 많이 교류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지식인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식인들 글을 썼겠죠. 당시의 문자는 한자였으니까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당나라의 과거 시험을 보려면 과거에 합격해야 돼. 당나라 과거 시험은 뭐 수학, 과학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유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학 또는 유교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당나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국가를 많이 운영하고 변화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법인 율령 체제가 널리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불교, 한자, 유교, 율령 이것은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 요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